안녕하세요. 굴비입니다. 매매 현황이랑 어제 말씀드리다가 끊었던 제가 왜 1억 대출을 받아가지고 달러 환전을 했는지 어떤 자신감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TQ 매매 현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68.88달러까지 내려오면은 3차 매수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거기까지 내려오기는커녕 오히려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제 평단 76.36달러까지 거의 근접하다가 현재는 잠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제가 촬영한 기준으로는 약 37만원 정도 평가 손익이 발생했는데요. 그러니까 80만원 정도 상승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마이너스입니다. 만약에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77.6달러에 매도할 계획입니다. 당연히 매매가 없었으니까 5월 수익 현황 변화 없고요. 누적 손익 현황도 변화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진행하고 있는 매일매일 QLD 한 주씩 매수하는 거는 현재 한 주 추가돼서 15주가 됐고요. 매매 기준은 말씀드리는 것처럼 매일 기본 한 주 매수하는데 만약에 21선 아래면은 한 주 플러스, 121선 아래면은 한 주 플러스, 그리고 CNN 공포 탐욕 지수가 익스트림 피어까지 내려가면은 한 주 플러스 하는 건데 기본 한 주만 조건이 성립하고 21선, 121선 어림도 없었기에 한 주만 매수가 됐습니다. CNN 공포 탐욕 지수인데요. 어제는 60이었는데 오늘 61로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거는 변화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그냥 그게 그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P 500 PE 지수인데요. 5월 18일자 기준으로는 26.71이었던 게 5월 20일 기준으로는 26.6으로 조금 하락했습니다. 하락했다는 말은 상승할 폭이 늘었다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거는 제가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 그 38이 역사적인 고점이고 최근에 38까지 도달했으니까 상승할 여력이 부족하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5월 18일자 기준으로는 나스닥 100 PE 지수가 37.61이었던 게 어제 시장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5월 20일자 기준으로 35.67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생각해보면은 이 나스닥 100 PE 지수에 영향을 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가죠, 주가. 주가가 오르면은 PE 지수는 상승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이익입니다, 이익. 그러니까 이 P라는 거에 Price Earning Ratio라는 거니까 프라이스는 주가를 뜻하는 거고 earning은 이익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익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이 PE 지수가 낮아질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이 PE 지수라는 거는 주가를 이익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이익이 상승하면은 이 PE 지수는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나스닥 100에 해당하는 종목들의 이익이 상승하면은 이 PE 지수가 내려가는 건데 아마도 그것 때문에 이게 하락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낮아진다라고 하면은 나스닥도 조금 더 상승할 여력에 폭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조금 생각이 변화가 됐습니다. 개미 주스인데요. 주식은 기본적으로 우상향하니까 상승 팩터 하나 있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잠에서 깨가지고 생각이 든 건데 저는 주가가 하락할 것 같은 느낌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더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하락할 것 같다는 생각이 아니고 하락해야 한다는 생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탐욕에 물든 생각인 거죠. 왜냐? 주가가 떨어지면은 더 싸게 더 사고 싶다는 탐욕이 제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주가가 하락할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탐욕에 물들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추가 매수 조급함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이것도 하락 팩터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QLD 매매 현황을 매일 공유를 드린 이유도 여러분들한테 QLD를 매수하면은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은 제가 매일매일 보여드리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린 규칙에 의해서 매수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갑자기 제가 뭐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매수할 수가 없는 거를 저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측면도 있습니다. 저를 통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국내 주식시장이 크게 올랐죠. 그러니까 여지없이 단톡방에서 삼전 왜 어제 안 샀냐고 조롱하는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락 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언급드리는 레버리지 유튜버 A씨가
오늘 극대노를 했습니다. 근데 왜 극대노 했냐? 이분이 SOXX, 그러니까 속스죠, 속스. 반도체 3배 레버리지 인버스에 투자하고 있는데 그게 크게 떨어져서, 그러니까 시장이 올랐다는 말이죠. 극대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장 하락 팩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네이버 메인 뉴스에는 이 주식시장 관련된 뉴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립인데요. 한 가지 특이한 거는 트럼프가 이란하고 협상 최종 단계라고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지금 몇 개월 동안 계속 왔다 갔다고 하는데 이 핵심 그 요구 사항들이 좁혀지기가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트럼프가 그냥 유가랑 주식 시장을 좀 조정하고 싶어가지고 언급한 거지, 실제로 타결은 어렵지 않을까. 아직까지도 저는 한 번 더 교전이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11월 미국 중간선거까지 가가지고 트럼프가 다수당을 잃고 탄핵을 당한 뒤에야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제가 왜 1억 신용대출을 받아서 미국 달러를 환전했으며 그 자신감의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러 가지 요지가 있지만은 제가 이 쓴 책, 지금 당장 미국 주식에서 언급한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이 책에 부제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가장 확실하게 부자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 달러를 찍으면은 원화는 휴지가 된다라는 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어떤 두 개의 물건이 있을 때 어떤 물건의 양이 많아지면은 이 양이 많아진 물건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이 다른 물건 B보다 가격이 싸져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얘는 두 개가 됐고 얘는 한 개가 됐으니까 교환 B로 따지면은 얘가 2대 1이 됐으니까 이 각각의 A의 가격은 절반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언급한 말은 오히려 미국이 달러를 찍으면은 이 B 원화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모순이 되고 있는 문장인 거죠. 그러면은 왜 제가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쓰는 돈이라는 거는 크게 세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환의 수단. 두 번째, 가치의 척도. 세 번째, 가치의 저장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섬이 있습니다. 섬이고 나무예요. 섬이 있는데 여기에 수박이 매년 5개씩 생산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섬에는 5개의 금화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아주 단순하게 계산할게요. 복잡하게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이 수박 한 개의 가치는 이 금화 한 개의 가치에 대응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수박 한 개씩. 그런데 어느 날 이 섬에 금화 광산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금화가 5개가 추가로 생산이 됐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금화의 가치는 수박 한 개당 금화 2개의 대응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례에서 보시다시피 이 돈, 여기서 말하는 이제 금화죠. 금화는 이 수박이라는 물건을 교환할 수 있는 수단이죠. 맞죠? 그리고 이 금의 양이 늘어나거나, 지금 제가 설명은 안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금화가 5개 있는데 수박 생산량이 늘어가지고 10개가 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경우에는 수박 2개당 금화 하나의 가치의 비율이 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 물건의 가치의 척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박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은 썩어버리잖아요. 물론 냉장고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시간에 한계가 있죠. 그런데 이 금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거의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저장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거에? 가치의 저장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지금 제가 방금 설명드린 예시에서는 수박이라는 물건이랑 금화라는 어떻게 보면 통화로 볼 수 있는 거를 비교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쓰는 통화는 뭐죠? 이런 금화가 아니라 미국 달러나 한국 원화를 사용하죠. 그러면은 이 통화의 가치의 척도는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거의 없으시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현대에 사용되는 거의 대다수의 통화, 정확히 말하면은 달러를 제외한 모든 통화는 그 가치가 그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달러의 양에 의해서 가치가 평가가 됩니다. 이걸 설명드리려면 가장 극단적인 사례를 예시를 들어야 되겠죠.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아는 일이죠. IMF
외환위기입니다. 보통은 이 IMF라는 단어에만 집중을 하는데 사실 이것의 본질은 외환위기입니다. 뭐죠? 외환. 외국 돈의 위기가 왔다는 겁니다. 오른쪽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1997년에 외환위기가 발생을 했죠. 이때 환율이 어떻게 됐죠? 1962원까지 장중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뭐 중간중간 상승을 하긴 했지만은 이때랑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낮은 가격으로 낮은 환율로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물론 지금은 지금 1500원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그러면 왜 이 IMF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는 환율이 막 900원, 막 1000원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 당시에는 환율이 거의 2000원에 근박할 정도로 상승을 했을까요? 왜냐?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 국가의 통화의 가치라는 거는 그 특정 국가의 정부나 기업이나 국민들이 보유한 달러의 양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전에는 외국인들이 달러를 안 빼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달러가 100달러가 있었고 그 당시에 한국에 유통 중이던 원화가 100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외국인들의 50달러만큼의 달러를 가지고 나가버리니까 한국에 존재하는 달러의 양은 50이 된 거겠죠. 그런데 이 원화의 양은 그대로 100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원화의 가치는 외환위기 발생하기 전보다 2분의 1로 낮아진 거죠. 이 IMF 외환위기라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국가의 통화의 가치는 특정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달러의 양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보시겠습니다. 지금 칸수는 제가 써놓지 않았지만은 총 100칸이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100칸이 뭐냐? 미국이 지금까지 세계에 유통시킨 달러의 양을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이 100달러 중에 스리랑카는 8칸을 가지고 있었고, 인도는 12칸을 가지고 있었고, 대한민국은 16칸을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총 100개니까 계산이 쉽죠? 스리랑카는 8%를 가지고 있었고, 인도는 11%, 대한민국은 16%의 달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달러 같은 신용화폐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달러 전에는 금이었잖아요. 금 본위제였는데 지금과 같은 신용화폐 체계에서 금 본위제랑 다른 가장 큰 특징은 뭐냐? 국가가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통화를 발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은 미국은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통화를 찍어내고 있죠. 그래서 10칸, 그러니까 10달러를 추가로 시장에 유통시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총 시장에 유통되는 달러의 양이 110개가 됐겠죠. 그런데 시중에 유통되는 물건들의 양은 그대로입니다. 왜냐면은 달러라는 거는 유통시키는 거는 컴퓨터로 쳐가지고 엔터만 누르면은 바로 생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생산되는 물건이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에 있는 물건은 그대로인데 돈만 늘어났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스리랑카는 최근에 뉴스를 보셨겠지만은 외환위기가 발생한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달러의 양이 줄어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스리랑카는 원래는 8칸이었는데 6칸으로 칸이 줄었습니다. 그러면은 6분의 110 하니까 당연히 이 비율이 줄어들겠죠. 이 스리랑카라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 통화의 가치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어찌저찌 해가지고 똔똔 쳤다고 해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가지고 있는 12달러에다가 지금 유통되고 있는 110달러를 나눠보면은 아까는 12%였잖아요. 100개 중에 12개였으니까. 그런데 인도는 달러 보유량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통화 가치가 10.9%로 낮아진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뭐냐? 자, 대한민국이 무역 흑자국이잖아요. 그래서 한 칸에, 그러니까 1달러겠죠. 1달러를 벌어들였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는 17개입니다. 그런데 시중에 110달러가 유통되고 있으니까 이걸 나눠보면은 15.45달러가 됩니다. 아까 몇 퍼센트였죠? 아까 16개였으니까 16%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무역 흑자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원의 가치를 보증하는 달러의 비율은 감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같이 대한민국의 성장이 엄청 잘 일어나고 투자가 막 계속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아까 보신 것처럼 중간중간 달러 환율이 하락한 겁니다. 왜냐?
돈이 들어오니까 이런 구간에.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 1%대로 낮아졌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지 않고요. 오히려 요즘에는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다가 대규모,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죠? 대한민국에 있는 달러의 양이 줄어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러한 경향이 더 심화되면 심화됐지, 과거와 같이 대한민국으로 달러가 들어오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원달러 환율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지금 1,500원도 싼 거다라는 제 이론이 있기 때문에 1억이라는 돈을 빚을 져가지고 달러로 환전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 제가 왜 원달러 환율이, 정확히는 달러 원 환율이죠, 우상향하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이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